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엄마이고 싶은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좋은 엄마이고 싶지 않은 엄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제 자식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자식들의 눈엣 가시거리가 되지 않는 엄마가 되길 애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표현 방법에도 옳고 그름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내 방법 때문에 정작 자신을 망치는 줄도 모르는 엄마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섬뜩한데 여기서 더 제 숨통을 갑갑하게 했던 건 시모 손에 가려진 눈 때문에 시시비비를 분간할 줄 모르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라도 옳게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았다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분가를 하고 제 나름 시모를 다룰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웠겠죠. 하지만 그렇잖아도 팔이 안으로 굽는데 자기 부모가 앞뒤 다른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 방식을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또 자식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며느리나 사위같이 새 식구 입장에서는 잘만 보이는 법이거든요. 참 오해와 갈등 사무치기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뻔한 함정인 줄 알면서 저도 시모가 파놓은 고랑에 보기 좋게 빠졌었고 시모가 원하는 파국을 맞았어요. 그런데 저만 고랑에 빠져 죽으라는 법 있나요? 제 눈에 피눈물을 냈으면 절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피눈물 한번 흘려야죠. 지금부터 제가 받아온 갖은 오해를 추려서 사연을 써보려 합니다. 아예 못된 시모가 나은지 착한 척하는 시모가 나은지 좀 봐주세요. 저는 아들이 둘인 집에 시집을 간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차남이었는데 남편 위로 형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 형이랑은 나이 차가 좀 많이 났고 형은 진작에 결혼을 해 저기 아래 지방으로 가서 산지 오래되었어요. 저도 아주버님을 뵌 것이 결혼식 때 말곤 없었을 정도로 아주버님은 시댁의 왕래가 적었습니다. 시모는 시부와 사별했기에 평소 아주버님이 장남이라서 많이 의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며 지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나이 37살일 때 저를 처음 만났고 우리는 남편이 4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시모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고우셨고 웃음도 많으셨죠. 주름이 자글자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곱상한 인상이셨어요. 결혼 인사를 갔을 때 저를 엄청 예뻐하면서 밥 먹을 때도 이것저것 반찬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또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자서 자취를 할 때였는데 부모님이 멀리 산다고 했더니 저더러 밥 굶으면 안 된다며 집에서 먹으라고 반찬을 따로 싸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분을 100점짜리 시어머니라고 칭하는 건가 싶을 만큼 저는 시모가 좋았고 시모 덕분에 남편을 향한 제 마음에도 완전한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시모를 모시고 사는 거라면 남들이 욕하는 결혼 생활과는 다르겠구나 했어요. 그야말로 뽑기도 어려운 복권 시댁에 당첨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 전부터 시모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미 시모랑 둘이서 외식도 자주 했었고 남편이 저와 시모의 사이를 장난스럽게 질투했을 정도로 연락도 자주 했어요. 다 제가 좋아서 솔선수범 시모에게 대시했던 겁니다. 저를 딸처럼 봐주시는 시모를 어떤 며느리가 싫고 귀찮아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멀리 사니까 제가 저보다 어린 분들께 보듬어질 만한 상황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시모랑만 같이 있으면 마치 제가 부담감 좀 덜어도 되는 아이가 된 기분까지 느꼈어요. 이게 바로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시모를 보면서 느꼈던 첫인상들입니다. 그 때문에 남편이 결혼하고 1년만 시댁에 합가를 하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저도 이미 시모랑 정이 들어버린 터라 흔쾌히 수긍을 했었어요.
그간 사이좋게 지내면서 시모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느꼈고 아주버님이 없어서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바로 분가를 해버리면 시모가 마음의 준비를 못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당시 몇 번의 시댁에서 놀고 자고 한 적도 있어서 시댁이 마냥 낯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합가의 공포를 몰랐던 거죠. 제가 얼마나 생각이 어렸고 그게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살 만큼 산 사람일수록 영악의 수위가 높다는 건 역시나 경험해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이치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게 어찌 보면 상처를 받아야만 더 클 수 있다는 걸 돌려서 알려주는 셈이라 참 속상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수 배우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시모의 게임에 애정이라 착각해 합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모를 친정엄마를 보듯 그렇게 잘 따르고 모셨어요. 한 지붕 아래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시모와 지내는 게 결혼 전과 별반 다를 건 없더라고요. 시모도 제가 같은 집에 들어와 사니까 진짜 딸 같다면서 잘 지내보자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시모가 전적으로 제 편이라는 건 신혼 초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시모가 항상 밥상머리 앞에서 남편한테 혼수를 두시는데 그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 늘 아내를 상점 모시듯 모셔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야. 이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푸대접을 받았거든. 내가 당해봐서 알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남편 되는 사람만큼은 꼭 며느리 편을 들어줘야 해. 네 아빠는 그걸 잘 못했단다. 시모는 남편보다 항상 제 생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자기가 며느리일 때 시월드에 당한 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남편을 아들로 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배우자로 바라보면서 저를 서럽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고생살이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시모의 선량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혹독한 시월드의 근처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니 시부 사랑 못 받는 며느리의 서름 따위 없었어요. 누가 며느리 사랑은 시부라던가요? 제게 있어서 며느리의 사랑은 시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시모를 미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모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시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시모에 대한 이미지를 광적으로 좋게 보고 있었던지라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겠죠.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보면 흠집이 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민감하게 파고들지 않았던 시모의 행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제 생각에도 흠집이 생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기점이 언제부터였는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제 말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확신을 못하면 느끼는 감정이 쎄하기 마련인데 그걸 시모로부터 느꼈다는 겁니다. 시모는 툭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뭘 잘 모른다, 다 내 실수다, 내가 잘못했다 등등 자책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남편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자기가 배운 게 없어서 멍청하다며 스스로를 늘 낮추는 분이셨죠. 처음에는 시모가 많이 겸손해서 자꾸 주춤거리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항상 제 입장에서 제 편을 들어주던 시모의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제 편을 가장해서 남편에게 연민을 받기 위해 저를 이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세탁을 잘못해서 남편 옷이 다른 색으로 물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남편이 아끼는 옷이었던지라 남편이 살짝 화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사과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 사과에도 저한테 툴툴거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모가 나타나서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저더러 얼른 다른 데 가 있으라고 보내길래 그저 제 편에 서서 보호를 해주려는 건 줄 알았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알겠니? 내가 따로따로 세탁하라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새아기처럼 밖에서 돈 버는 여자들은 집안 살림 잘 몰라. 너나 새아기나 돈 벌어오는 거 똑같지 않냐? 네가 이해해줘야지. 다음부턴 이 어미가 안 까먹고 새아기한테 알려줄게. 미안해. 앞으로 빨래는 엄마가 다 하마. 물론 제 편에 서서 제 난처함을 풀어주는 시모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저만 어딘가 묘한가요? 분명 시모가 저를 보호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은근히 저의 부족한 살림 실력을 남편에게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 상황에서 시모가 앞으로 빨래는 자기가 한다고 해버리면 괜히 제가 시모한테 짐이 되어버리는 느낌이잖아요. 남편도 그렇게 느꼈는지 그 순간에 저를 아니 꼽게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시모에게 엄마가 뭐가 미안하냐며 꼬리를 내렸고 며느리가 살림을 못하면 가르쳐줘야지 무작정 감싸주면 버릇든다고 시모 편을 들었습니다.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살짝 감이 오시나요? 초반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시모가 제 편을 들어주고 나면 든든함이 아니라 희한하게 찝찝하기만 하더라고요. 똥 덜 닦은 기분처럼 말이죠. 시모의 이런 묘한 행동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매일매일 보니까 점점 더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합리화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혼 전과 다를 것 없는 시모의 목소리, 표정, 말투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한결같이 제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도 그저 제가 예민해서 시모를 꼬아서 본다고 생각하고 말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불길한 촉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상대의 태도를 주의 깊게 보는 거요. 저는 제가 시모를 바라보는 생각이 확고해질 때까지 시모나 남편에게 별다른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시모 행실을 주의 깊게 보는 날만 늘어갔습니다. 한날은 제가 일을 쉬는 날이라서 시모가 아침 하는 걸 도와 같이 요리를 했어요. 저도 요리는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지라 시모가 이것저것 부탁하면 알아서 척척했는데요. 아침으로 간단하게 잡채랑 동태탕을 끓였어요. 그때 시모는 며느리 요리 좀 얻어먹어보자면서 제게 이것저것 재료를 꺼내주기만 했고 제가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간이 좀 세지 않니? 우리 집은 워낙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라 일반적인 간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집에서 사부인이 이렇게 짜게 하시는 거야? 아이고야, 이러면 건강에 안 좋아. 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예 싱겁게 할 걸 그랬나요? 아침이라 일반적인 간은 더 부담이려나? 저희 엄마가 음식 천재시거든요. 제가 엄마 손재주를 닮아서 엄마 요리 비슷하게 흉내낼 줄 아는데 여태까지 제 음식 짜다고 하는 사람을 못 봐서요. 저희 집 식구들도 잔병치레 한 번 안 했고요. 짜다 짜. 우리 아들 안 그래도 입이 짧아서 밥 공기를 비운 적이 없는데 이러면 밥 안 먹을걸? 뭐 처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오늘은 이렇게 먹고 다음부턴 내가 하마. 우리 빵 사놓은 거 있지 않니? 혹시 아들이 밥 안 먹겠다고 하면 챙겨줘야 하니까 꺼내놔라. 솔직히 뭐가 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 시모 음식을 먹어왔던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만드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 늘 밖에서 사 먹기만 했지 남편에게 요리를 해준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집밥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는 것도 제 요리 실력을 보일 수 없는데 한몫하긴 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집밥을 안 좋아하는지 궁금했는데 시댁에서 밥을 얻어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시모가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기똥차게 맛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맛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시댁에서 시모가 해주는 요리를 먹을 때면 항상 맛있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 밥을 꼭 남기긴 했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희 친정엄마 음식이 훨씬 맛있었지만 시모 요리도 싱거운 거 빼면 무난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남편은 늘 밥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모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남편이 제 요리는 아예 반 공기도 못 비울까봐 걱정을 좀 했습니다. 시모가 식구들이 원래부터 싱겁게 먹는다는 얘기를 해주니 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2그릇이나 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침은 가볍게 먹거나 손도 안 대는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만든 잡채랑 동태탕의 양이 부족했을 정도로 남편은 싹싹 먹어치웠습니다. 먹으면서도 계속 너무 맛있다고 했고 당연히 집에서 음식 담당을 하던 시모가 만든 줄 아는 건지 시모한테 엄마 손맛 업그레이드 됐다며 칭찬을 퍼부었어요. 꼭 누가 요리했고 말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이 오해하도록 내버려두는 시모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분명 저한테는 제 음식 짜다고 남편이 밥 안 먹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빵까지 챙겨놨는데 상황이 좀 웃기게 됐지 않습니까? 남편은 계속 시모를 칭찬하고 있고 시모는 그걸 고스란히 즐기고 있고 그걸 잠자코 지켜보는데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치할지 몰라도 제가 거기다 대고 남편한테 내가 만든 거라고 슬쩍 입김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제 말을 가로막으면서 치고 들어왔는데 그 발언들이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간이 잘 맞니? 요새 나이가 들어 그런가 내가 입맛이 안 돌아서 자꾸 짜게 간이 되더라고. 그래도 잘 먹으니 보기 좋네. 우리 아들이 살짝 짠맛을 즐겼구나. 엄마가 앞으로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웬만하면 외식 끊어라. 몸에 안 좋다. 이런 음식이면 당연히 외식 끊고도 남지. 매일 퇴근 시간만 기다려질 것 같은데 솔직히 그동안 너무 싱겁고 간이 밍밍했어. 건강도 건강이지만 사람이 맛있는 걸 먹어야 힘이 나잖아. 이것도 간이 그렇게 안 센데? 딱 좋아. 역시 이래서 다들 엄마 밥 좋아하는구나. 둘이서 아주 행복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냥 병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별말 못했던 건 시모가 아예 참견을 안 한 것도 아니었고 저도 모르는 제 선한 마음 때문에 차마 좋은 분위기를 깨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뒀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되는 거 있죠. 물론 시모가 저 요리할 때 이러쿵저러쿵 간섭해주면서 간장 넣어라 설탕 넣어라 이런 조언은 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손으로 제가 만들어낸 요리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가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이때까지도 바보같이 애매모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분명 기분이 나쁜데 시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은연중에 시모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역시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였어요. 얼마 못 가서 제 기분이 크게 한번 명확해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실수로 접시를 깨트렸을 때였습니다.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피신시킨 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터진 일이었어요. 순간 남편이 손가락을 베인 겁니다. 아 하는 소리에 저랑 시모가 놀라서 들여다봤는데 꽤 크게 베었는지 남편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급하게 휴지를 가져오려고 돌아섰는데 시모가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급하게 손수건을 갖고 오더니 남편에게 쪼르르 뛰어가 지혈을 해줬습니다.
이미 시모가 저를 짐짝 취급하듯 밀치는 바람에 살짝 당황한 상태였는데요. 시모가 남편 지혈을 해주다 말고 저를 돌아보면서 목청을 높이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 요즘 여자애가 집안 물건 하나 간수도 못하고 남편을 다치게 해? 못 산다 진짜. 우리 아들 생전 어디 하나 찢어져 본 적도 없는데 뭘 멍청하게 보고만 있어? 가서 구급상자 들고 오던지 바닥에 유리나 치우던지 집에서 기본적인 교육도 안 배웠니? 대체 사부인은 딸을 어떻게 키운 거야? 시모가 아무리 찝찝하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제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제게 목청 째지는 소리를 내는데 그동안 곱상하다고만 생각했던 시모의 목소리가 끼 싫을 정도로 카랑카랑하게 질러대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고성을 지르는 시모를 보고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남편 또한 자기 엄마 화내는 걸 많이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 분위기 그대로 시모는 남편을 데리고 거실 밖으로 나갔고 황당한 저는 한참이나 둘을 보고만 있다가 결국 혼자서 유리를 치웠습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유리 치우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높은 곳에 있는 접시를 꺼내라고 시킨 게 시모였는데 애초에 너무 높이 있어서 제가 남편을 부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시모가 자기 아들 이제 막 퇴근하고 방금 씻으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부르냐고 그냥 저더러 꺼내라며 굳이 고집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정작 접시는 제 주변을 튀어서 제가 가장 위험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모가 제게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 했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객식후 취급당한 기분이라서 서러웠어요. 유리 다 치우고 났는데도 시모랑 남편은 다친 상처 때문에 둘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서러울만 했지 않나요? 제 처지가 처량해서 둘 모습이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렸더니 나중에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그게 또 유난스러워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러니 그제야 남편이 저한테 어디 다친 곳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다친 곳은 없어서 괜찮은데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서운함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님 화내니까 무섭다. 아들 생각을 그렇게 끔찍하게 하는 줄 몰랐네. 아무리 아들이 다쳤더라도 나보고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 그러게 내가 진작에 당신 부르자고 했었단 말이야. 어머님이 고집해서 나를 그렇게 몰아세워놓곤 왜 나한테 물건 간수도 못한다고 성질을 부려? 네가 이해 좀 해.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좀 너무했다고 하니까 엄마도 미안해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너한테 화낸 거 미안해서 우리 방 못 들여다보고 있어. 우리 엄마 마음 여린 거 알잖아. 자식이 다쳤는데 당연히 놀라서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마음 여린 사람이 우리 친정까지 욕을 해? 나더러 집에서 교육 못 받았냐고 하는 거 못 들었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욕까지 들어야 돼? 솔직히 지금 미안해하고 계신단 것도 못 믿겠어. 실컷 욕해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진짜 미안하면 나한테 직접 사과를 해야지. 엄마도 시엄마 체면이 있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들밖에 없어서 딸을 대할 줄을 몰라.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엄청 조심하는 사람인데 돌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라니까. 엄마가 평소에 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어? 시모가 딸을 대할 줄 몰라서 그랬다고요? 제가 느낀 감정은 절대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우리 아들 함부로 대하는 남의 집 딸이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 어쩔 수 없이 챙기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그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모가 밖에서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큰 실수를 했다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데도 저는 더 이상 시모의 진심이 안 느껴졌습니다.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제 부모 욕을 했다는 건 시모의 실수라고 보기엔 납득이 안 됐어요. 어딘가 모르게 일부러 그런 것 같은 야비한 기분이 드니까 시모를 좋아했던 시간도 까맣게 잊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황당해도 이 일로 시모한테 삐져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또 넘겨야 했죠. 그래도 그날이 제게 큰 충격이긴 했는지 희한하게 그날 뒤로 시모한테 마음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을 쉬더라도 방에서 잘 안 나갔고 집안일만 하고 다시 방에 틀어박혀 있길 반복했어요. 이처럼 숨막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시무랑 제 사이가 언제 친했냐는 듯 점점 어색해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친정에 오랜만에 가볼까 해서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요. 어차피 1박 2일이라서 갔다가 금방 갔다 오는 거였는데 여기서 또 시모가 기막힌 일을 시전하더라고요. 우리가 친정 가겠다고 말을 한 날부터 출발하는 당일까지 시모가 계속 꾀병을 부리는 것 같은 겁니다. 남편만 보이면 내내 어지럽다느니 요즘 소화가 안 돼서 메스꺼린다느니 하루 종일 기력 없이 누워있기만 했고 자신을 혼자 두면 언제 위험한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걸 계속 어필하려는 행동을 취했어요. 또 제가 알아서 자신을 눈여겨봐주길 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보고 남편한테 말해서 결국 저 혼자 친정을 다녀오게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 여시 같은 모습이 눈에 또렷이 보이는데 제가 시모 생각대로 움직여줄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모른 채 하면서 친정 부모랑 어디 놀러 갈지 남편한테 상의만 해댔더니 시모 표정이 차차 안 좋아지더라고요. 결국 당일 저희는 친정으로 떠나게 되었고 시모한테는 남편이 잘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터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을 내려갔는데 시모를 떼어놓고 오면 뭐하나요? 시모의 만행이 저희 뒷공무니를 끈질기게 쫓아왔는걸요. 친정 부모랑 흥겹게 놀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그 옆에 있어서 엿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모가 대뜸 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며느리한테 소리친 게 영 마음에 걸리네. 애가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만 보면 고개 팩 돌리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닌데 마음이 안 좋아서 참. 듣자 하니 시모는 저한테 성낸 그날을 들먹이며 자신이 죄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제게 눈총이라도 받는 것 마냥 저를 썩을 년으로 돌려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순간 저를 쳐다보면서 진짜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황당해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그래봤자 남편은 제 말을 의심할 걸 알기에 그냥 제가 남편 전화를 빼서 시모랑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오히려 제가 눈치 보여서 어머님 불편할까봐 피해 다녔는데 어머님이 저 째려보고 그랬잖아요. 뭐? 내가 무슨 눈치를 줬다고 그러니? 너 말 무섭게 한다. 내가 너한테 그 일 말고 또 뭐 실수한 거 있어? 그럼 말해줄래? 내가 문제라면 당연히 고쳐야지. 내가 다 잘못했고 다 내가 나쁜 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좀 풀어라. 오금이 저려서 소변 누러 가는 것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니? 시모랑 얘기할수록 제가 나쁜 년 되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목소리에 짜증을 섞기라도 하려 하면 남편 눈엔 며느리가 시모를 갈구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대로 성질도 못 부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휴대폰을 뺐더니 시모한테 일단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끊었고 시모 입장에 서서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피해줬는데 너처럼 세상 편하게 합가하는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요리도 빨래도 청소도 다 엄마가 하잖아. 근데 뭐가 아쉬워서 엄마 눈치까지 보게 해? 네가 진짜 그 집의 상전이라도 되는 줄 알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 편 좀 그만 들지.
지금 보니 어머님 진짜 영악하다. 어머님이 교묘하게 당신 뒤에서만 딴 사람 되는 거 모르지? 그래,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엄마 손바닥 위에서 살고 있겠지. 당신 진짜 답답한 사람이다. 아직도 엄마 품이 그렇게 좋냐? 그날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만 골라 하면서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부부라면 사소한 걸로도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애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분 상했다고 하더라도 그 새벽에 인사도 없이 시댁을 가버리는 건 어느 나라 예의랍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문자도 없고 전화 온 것도 없길래 연락을 해봤더니 이미 시댁이라 하대요. 삐진 티가 팍팍 나는데 순간 열이 확 올라서 뚜껑 열릴 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한테 남편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갔다고 변명해야 했어요. 저는 결국 혼자서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은 어디 외출을 했는지 시모 혼자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더군요. 시모랑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긴 힘들 것 같아 대화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모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 다녀왔다고 인사하려는데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 뭡니까? 저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새벽에 먼저 올라온 걸 봤다면 우리가 부부싸움했다는 걸 눈치챘을 거고 그게 시모가 바랬던 것일 테니 지금쯤 저한테 또 아들 생각만 하는 착한 엄마인 척 해야 하는데 말이죠. 시모가 왜 울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게 따로 있었나? 아니면 내가 오기 전에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울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전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었더니 시모가 저를 째려보며 옆에 있던 화분에서 장미꽃을 왕창 뽑아다가 제 얼굴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덕분에 시모가 울고 있는 이유가 저를 후려치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망한 것, 할 짓이 없어서 감히 내 아들이랑 나를 이간질해? 오늘 아침도 아들이 나한테 네 심기 건들지 말라고 짜증만 내고 나갔다. 도대체 내 아들을 뭐라고 꼬드겼길래 감히 엄마한테 죽일 듯이 소리 질러? 듣자 하니 남편은 새벽에 시댁을 올라와서 저와 싸운 스트레스를 시모한테 푼 것 같았어요. 저랑 시모 둘이서 기싸움하는 거 짜증나니까 시모한테 그냥 나를 아예 건들지 말라고 소리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시모는 자기가 울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 편에 서서 저를 처단해 줄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도리어 남편이 시모한테까지 버럭 성질을 내니까 시모가 한 방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시모가 후려친 장미꽃 때문에 장미 가시가 제 얼굴을 긁어 군데군데 생채기가 났더라고요. 시모 하는 말을 무시하고 휴대폰 액정으로 얼굴을 대충 확인했는데 어둑한 화면에도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열이 받더군요. 얼굴이 따가운 것도 따가운 거지만 시모의 난폭한 돌발 행동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도 팰 줄 아는 영악한 아줌마였는데 그동안 아들 때문에 본색을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머님, 진짜 무서운 사람 많네요. 남편 앞에서 착한 엄마여야 되고 며느리한테 기죽어 사는 척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티 안 나게 제 탓으로 돌려야 되고 혼자 얼마나 바쁘셨어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만족스러우세요? 아들한테 오히려 밉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너 때문이잖아. 나랑 내 아들 사이에 니까지 끼어들어서 방해를 해대는데 어떻게 사이가 예전 같겠어? 우리 집은 너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야.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만 해도 내 아들 나한테 소리 한 번 안 질렀었다.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며느리한테 잘해야 집에 우환이 안 생긴다면서요. 남편더러 저한테 잘해야 된다고 했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시는 건데요? 기가 막혀서 내가 너한테 잘할 게 뭐 있니? 내 아들 뺏어간 네가 뭐 예쁘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아들이 주말마다 바깥을 나돌지 않았을 거다. 내가 왜 죽어라 용 써서 너희들 합가를 시켰는데 이러라고 내가 너희들 합가시킨 줄 알아? 시모가 혼자 외로워해서 1년 합가를 허락했던 건 맞지만 그 내막에 속셈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시모는 일부러 결혼 전에 제게 잘 보이며 실체를 속였고 착한 시모인 척하면서 저와 남편의 합가를 유도한 거였어요. 그리곤 결혼 생활 내내 남편 앞에서만 여린 척, 불쌍한 척,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척하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 옆을 못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합가 1년이 지나도 분가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제야 제가 시모를 보면서 찝찝했던 이유가 이해가더라고요. 전부 시모의 실체를 알아본 본능적인 감각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엄마 못지않게 시모를 존경했는데 시모한테 써준 제 진심이 얼마나 아깝던지 그 시간이 억울해서 더 이상 시모한테 예의를 지키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완전 천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데 이렇게 사람 때릴 줄도 알고 피해자 코스프레도 할 줄도 아는 사람이란 거 모르겠죠? 아들이 뭘 알든 말든 내 아들은 영원히 내 편이야. 고작 1, 2년 만난 여자가 엄마보다 소중하겠니? 네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아들은 결국 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괜히 나랑 아들 사이 갈라놓을 생각 마라. 난 죽을 때까지 내 아들 끼고 살 거야. 감동적이네요. 이런 중요한 고백을 혼자만 꽁꽁 숨기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집을 나가려고 하죠. 그렇게 소중한 아들한테 제가 잘 전달해 줄게요. 아들이 과연 누굴 고를지 궁금하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앞뒤 다르게 나올 것 같아서 녹음 좀 했거든요. 지금 아들한테 물어보죠. 저는 시모 앞에서 녹음하고 있던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시모는 기계를 잘 몰라서 그게 녹음되고 있는 화면인지도 몰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대로 남편한테 녹음 파일을 보낸 뒤 저는 카메라로 제 얼굴에 난 생채기까지 찍어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문자로 물었죠. 합의 이혼해줄까, 이혼 소송해줄까 하고요. 남편에게 답변이 올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도 시모의 반대 때문에 다시 재결합할 수 없게 시모에게 정말 썩을 년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시모가 평생 저 같은 독한 년을 기억하면서 남편의 원망도 함께 받길 원했고 결국 자신이 자식에게 사랑이 아닌 지옥을 줬다고 자책하면서 남은 생을 살길 바랬으니까요. 여전히 제 앞에서 쌍심지켜고 째려보는 시모를 보니 성깔에 비해 얼굴이 너무 곱상하더라고요. 저만 어디 얼굴이 시큰시큰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꽃을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스스로 하는 짓이 얼마나 잘못되고 아픈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요즘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걸 배워요. 옛날처럼 시어머니 입맛대로 며느리 굴리는 짓 이제 안 통하는데 모르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착한 척이란 걸 이렇게 해요. 저는 제가 당했던 것처럼 가시 부분으로 꽃을 돌려 잡아서 시모를 후려쳤습니다. 그리곤 바로 두 손 모아서 사과를 빌었죠. 어머,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조준을 잘못했어요. 저 뒤로 던진다는 게 그만. 어떡해, 얼굴 다 긁히셨네. 노친내라서 피부 재생 능력도 뒤처질 텐데 흉터 남는 거 아닌가 몰라? 얼른 피부과 가세요, 어머님. 정신 나간 거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보자 하니까 어른한테 해코지를 해? 대체 이게 무슨 행패야? 행패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잘하는 착한 척 해봤을 뿐인데요. 이제야 어머님 행동이 행패였다는 거 알겠나 보죠? 어머님 실체 알았으니까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못 살아요. 남편이랑 이혼해 줄 테니까 아들한테 질책 받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남편도 어머님 실체 알게 돼서 오순도순하게는 못 살 거예요. 발악하는 시모를 떼놓고 방에 들어온 저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곤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다시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시모가 정신을 놓기로 작정을 한 건지 아깐 꽃으로 때리더니 이제는 화병을 들고 설치더라고요. 다행히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 손에 들린 꽃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깨트렸어요. 괜히 귀한 아들 손 다치게 하지 마시고 아들 오기 전에 유리 조각 싹 다 치우고 계세요. 마지막에 어머님이 진짜 얼굴을 시원하게 드러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기억이 더럽게 남아야 저도 평생 어머님 욕하면서 살죠. 그렇게 시댁을 나온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시간에 남편한테서 불티나게 전화가 왔지만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미 끝내기로 마음 정리를 한 이상 남편과 대화로 해결하고 싶은 생각조차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혼 소송은 또 귀찮을 것 같대요. 하루빨리 그 집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제하고 싶어서 저는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마음을 먹었고 남편에게 문자로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길게 엮이기 싫으니까 합의 이혼하자고 말이죠. 그런데도 남편이 끈질기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답도 안 하는데 문자로 얼마나 사과를 하던지 나중에는 자기 엄마 욕까지 하더라니까요. 그건 혹시 몰라 캡처를 해놨어요. 그 후로 남편이 이혼을 반대해서 합의 이혼이 자꾸 미뤄지고 있었는데 끝내 남편이 저한테 백기를 들더라고요. 합의 이혼을 승낙할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친정이 있는 고향까지 찾아온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왠지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모가 제 전화를 한두 번 받지 않다가 그 다음엔 받아주더라고요. 받자마자 얼마나 쌍욕을 해대던지 그새 아들이랑 여러 번 싸우는지 저를 아주 악랄한 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바라던 거니 그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많이 화난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이 할 말 있는 것 같더라면서 아들의 진심 들어보고 싶으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시모는 제 뜻에 따르기 싫어하면서도 전화는 끊지 않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만난다고 하니까 혹시 자기 아들이 자기 편에 서서 싸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폰을 손에 든 채로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못 본 사이에 얼굴에 생기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전혀 안타깝지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 앞뒤 맥락 없이 합의 이혼 얘기만 툭 던졌습니다. 안 돼, 여보.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당장 분가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우리 엄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거야. 원래 그 나이 되면 다 노망나고 슬슬 치매기가 오잖아. 나 이제 섬뜩해서 엄마 같이 못 살아. 합가도 너 있으니까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거야. 내가 왜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글쎄,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워낙 말이 다르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머님은 당신이 영호님 어머님 편이라고 자신하던데 나 때문에 둘 사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 내 얼굴 보여?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세수할 때 아파. 어머님이 더 회복 더디긴 하겠네. 그건 엄마 생각이지. 진짜 미안해. 엄마가 확실히 치매가 왔나 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며느리 얼굴을 그런 식으로 했겠어. 사실 엄마 관리하는 거 나도 엄청 버거워. 이제야 말하는데 엄마 음식도 더럽게 맛없어. 당신 없으니까 다시 옛날에 그 맹물 맛으로 돌아왔더라고.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여보. 제발 나 좀 걷어줘, 응? 손에 든 휴대폰을 보니까 아직도 전화를 끊지 않고 있는 시모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좀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시무랑 통화 중이었다는 걸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사색이 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내 폰을 뺏어가더니 엄마 소리를 쳤는데 그 순간 시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길래 꼭 이렇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에게 이혼 합의서 도장 찍을 거 아니면 찾아오지 말라고 인사를 했고 돌아섰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끝내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앞으로 시무랑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군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둘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공유했기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이혼의 상처를 안고 갈 순 없잖아요. 제가 당시의 생활을 최악으로 기억하는 만큼 둘도 인생 최대의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렸으면 좋겠어요. 독해 보이는 거 압니다. 근데 독해야만 제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저도 상실감과 배신감을 크게 느꼈거든요. 아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 한층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배신감을 느끼고 싶진 않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결혼이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게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발전된 저로 살도록 노력할 거예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무사태평하길 바랍니다. 며칠 전까지는 꽃도 피고 날씨도 화창하더니 오늘은 비가 내리려는지 하늘이 흐리고 바람도 부네요. 이래서 변덕스러운 봄 날씨는 알다가도 모를 여자 마음 같다고들 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방금 남편을 출근시키고 흐린 하늘을 보며 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문득 형님과 시어머니가 생각나 사연을 보내요.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 친구의 이야기 들어준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저는 대학교 동창으로 대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연애 시절 저에게 가족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오로지 형만 챙겼고 형과 자신이 싸우면 형이 잘못했어도 동생인 자신만 혼냈다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가족들 모르게 맛있는 사탕이나 과자를 사주시고 아버지가 남편을 많이 예뻐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남편이 20대 중반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한창 연애 중이었는데 그 당시 남편은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버지는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고 자신의 전부였다고 하며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제가 남편의 진짜 가족이 되어줘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4살 된 조카 민호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회사 일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가신 상태였습니다.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해외 영업부에 계셔서 해외 출장이 아주 많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 결혼식 때도 출장 중이라 오시지 못하셨어요. 형님은 앞치마를 하고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느라 바빠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오느라 고생했다며 거실에 앉으라고 하고 저에게는 형님 도와서 밥상을 차리라고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부엌으로 가서 형님에게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딱 보면 몰라? 수저도 놓고 국도 뜨고 밥도 푸고 할 게 태산이야. 지금 나 바쁘니까 동서가 알아서 눈치껏 좀 해. 사실 상견례 날과 결혼식 날 형님의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시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저에게 짜증이 가득 섞여서 말씀하시는 형님에게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결혼 후 처음으로 온 날인데 굳이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형님 옆에서 눈치껏 수저를 놓고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식사 준비를 마치고 형님은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들 민호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저는 식사를 시작했지만 형님은 아들 민호 밥을 먹이느라 본인 밥은 먹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민호가 밥을 먹기 싫었는지 먹기 싫다고 난리였거든요. 형님은 그런 민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며 밥을 억지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밥을 맛있게 만들어 봐라. 얘가 그러면 아주 못 먹어서 한달이지. 아유, 너는 도대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간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해? 국은 짜고 반찬들은 밍밍하고 밥물도 제대로 못 맞춰서 밥이 아니라 생쌀을 먹는 기분이구나. 엄마, 여기가 고급 한정식 집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이 정도면 맛있지 뭐. 갈비탕에 각종 나물까지 다 하느라 형수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엄마가 직접 간을 하시던가요. 형수도 혼자 시댁에서 살면서 이제 4살 된 민호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형수 좀 도와줘요. 어머머, 얘 좀 봐라. 제가 일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옛날처럼 냇가에서 직접 방망이 두드려가며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궁이 떼서 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요새는 버튼만 누르면 따뜻한 물 나오고 밥은 밥통이 다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약해 빠졌다니까. 형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표정은 화가 잔뜩 나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언에 부엌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싸해졌어요. 어른들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오직 민호만이 밥 먹기 싫다고 짜증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밥이 더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형님은 민호를 먹이느라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형님이 밥을 못 먹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짜다는 국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어서 형님에게 제가 민호를 먹일 테니 형님 밥 좀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민호 옆에 갔는데 민호는 아직 친하지 않은 저를 크게 경계했고 오히려 더 크게 울고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민호를 먹이는 것은 다시 형님의 몫이 되었어요. 형님이 민호와 씨름을 할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밥을 다 먹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면서 빨리 과일을 내오라고 했어요. 저는 형님은 밥을 하나도 드시지 못했으니 형님 식사하시라고 하고 제가 과일을 깎으려고 했지만 주방에 과도와 쟁반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이 일어나서 과도와 쟁반 그리고 과일을 꺼내서는 그냥 본인이 할 테니 밥상만 좀 치워달라고 했어요. 제가 형님에게 식사는 더 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 형님은 저를 매섭게 째려보시면서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형님을 돕고 싶었는데 형님은 자꾸 저에게 화만 내셨어요. 자꾸 저에게 화만 내는 형님.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박하게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진심으로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형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회사에서 만났고 원래는 형님과 아주버님 둘이 살며 같이 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결혼 후 1달 정도 지났을 때 임신을 했었는데 그 당시 회사에 일이 엄청 많아서 형님은 회사에 자신의 임신 사실도 말하지 않은 채 무리해서 일했어요. 그러다 아기가 유산이 되어버렸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형님은 오래 다녔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다시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고 다행히 바로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가 바로 민호였어요. 이렇게 민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주버님은 그 뒤로 해외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아주버님은 혼자 계신 시어머니
그리고 밤에 민호와 형님만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어서 형님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다고 해요. 형님 역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걱정되었다며 흔쾌히 합가하겠다고 해서 형님과 시어머니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형님은 정말 잘 웃고 아주 밝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형님과 시어머니와 같이 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형님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아주버님은 출장을 가 있고 형님은 민호도 보고 집안일도 하느라 너무 지쳐 보여서 남편이 시댁에 한 번씩 가 민호와 놀아주거나 집안일이라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무슨 집안일이냐며 절대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둘째 아들이 왔으니 제대로 밥을 먹여야 한다며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시켰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면 형님의 일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 편하게 가지도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형님이 왜 그리 쌀쌀맞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요새 4살은 미운 4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기 고집을 많이 부리고 때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때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운 4살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은 해외 출장으로 집에도 없고 시어머니는 도와주기는커녕 구박하고 타박하는데 어떻게 말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저 형님이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울 따름이었답니다. 그 뒤로 저는 제사 명절 때 시댁에 가기는 했는데 갈 때마다 형님은 여전히 힘들어 보이셨고 시어머니는 형님을 많이 구박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형님이 계셔서인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이 안타깝긴 했지만 나이도 어린 제가 형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도우려고 하면 할수록 형님이 처리해야 할 일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가만히 형님의 뒤에서 형님이 하던 일을 눈치껏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어요.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남편이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형님이 몸이 매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형님 병간호하느라 병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당분간 시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형님을 구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종종 봐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많이 걱정되었지만 당장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어차피 저는 평일에는 출근하느라 집에는 아침 저녁에만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그 주 일요일,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좁은 집구석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아주버님, 형님, 시어머니가 살던 집은 방 4칸에 40평짜리 집이었지만 우리 집은 방 3칸에 30평대의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작은 방에 시어머니의 짐을 풀었었어요. 저는 그동안 밀키트의 힘을 빌려 이것저것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짐을 다 풀고 우리 집 구석구석을 살피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란다에 있는 쓰레기 봉지 안에 있던 밀키트 포장지를 보셨어요. 너 설마 이 시어머니 음식을 밀키트로 준비했니?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꼼수 부릴 줄이나 알지 정성을 들일 줄 몰라요.
자고로 음식이란 것은 말이다. 하나하나 다 직접 손질하고 다듬으면서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야. 요새는 나 젊을 때처럼 밭에서 다 따와 사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만 가면 식재료가 널리고 널렸는데 음식을 직접 해야지 밀키트가 뭐니 밀키트가. 이제 내가 이 집에 있는 이상 밀키트는 절대 안 된다. 알겠니? 요새는 그렇게 마트에서 재료들 사서 직접 하는 것보다 밀키트로 하는 게 더 저렴하고 맛있어요. 요새는 옛날과 시대가 다르다고요. 요새 밀키트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음식에 정성과 손맛이 들어가야 맛있는 건 변하지 않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게 어떻게 맛이 있겠니? 직접 재료도 손질하고 양념장도 직접 만들어야지. 밀키트가 뭐야? 둘째, 너 다시는 밀키트 쓰려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는 밀키트로 상을 차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음식이 하나도 입에 맞지 않아 못 먹겠다고 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밀키트로 준비한 밀푀유 나베와 갈비찜을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드셨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실 것이면서 왜 그리 밀키트는 질색팔색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어찌됐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그날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릇이 좀 많이 나와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낀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남자가 무슨 설거지냐며 화를 냈고, 저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신 첫날인데 굳이 시어머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저 혼자 부엌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 6시 정도에 일어나 간단히 빵이나 시리얼을 먹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를 깨우셨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인 것 같아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5시였어요. 겨울로 난 여자가 아직도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 얼빠진 년 같으니라고 빨리 일어나서 밥 안 해? 5시밖에 안 됐는데 웬 밥이야. 그리고 희주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해야 하니까 지금 자야 해. 괜히 희주 깨우지 말고 정 배고프면 엄마가 알아서 밥해 드세요. 우리는 빵이랑 시리얼 먹으면 되니까. 세상에나,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데 빵 조각이랑 배에 차지도 않는 시리얼을 먹이고 출근시키는 게 말이 되니?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그리고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가족을 위해 아침밥은 당연히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김희주, 얼른 일어나. 어서 일어나서 밥하라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새벽 5시부터 일어나라고 난리를 치셨고 그 덕에 저는 잠이 다 깨버렸습니다. 시간도 남았고 잠이 깨버린 김에 밥이나 하자 싶어서 부엌으로 갔고 남편도 같이 하려고 부엌에 따라왔어요. 정훈이, 너는 회사 가서 일해야 하니까 좀 더 자. 남자가 밖에서 일하려면 지금 푹 쉬어야지. 어머니, 저도 정훈 씨처럼 회사에서 일해요. 그런데 왜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해야 해요? 네가 그깟 일 뭐 얼만큼이나 한다고? 나 때는 말이다. 옛날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하수 길러오고 아궁이에 불 떼고 했어.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시부모 모시기까지 했다. 요새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 나와. 아궁이에 불 뗄 일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리고 네가 돈 벌어봤자지. 네가 정훈이보다 돈 더 많이 벌어와?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그건 아니지만 요새같이 여자도 남자와 같이 맞벌이하는 시대에 여자만 집안일하고 부엌일하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니 아침 식사는 차려드리겠지만 남편도 저와 같이 집안일 동등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꾸를 할 수가 있냐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할 말은 제대로 하고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부러 더 크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동안 밥은 다 되었고 일단 저는 밥을 차렸으나 밥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음식만 차리고 출근 준비해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대충 밥을 먹고 방으로 와서는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괜히 남편이 미웠고 그저 이 상황이 짜증났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냥 대충 알겠다고 하고 먼저 출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오전에 음식을 먹은 그릇, 그리고 오후에 어머니 혼자 밥을 드신 그릇이 그대로 다 부엌에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수건, 어머니의 옷과 속옷까지 널브러져 있었고 집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왔니? 빨리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저거 빨래도 좀 해라. 나 내일 입을 속옷 없으니 지금 당장 세탁기 돌려야 해. 아, 그리고 나 아직 저녁 안 먹었으니까 빨리 밥도 하고. 아유, 너 기다리다가 배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겠다. 그냥 너는 1시간 정도 일찍 나오면 안 되니? 여자가 바깥일 해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너 하나 없다고 회사 안 돌아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배고프시면 먼저 밥해서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속옷도 없으시면 어머니가 낮에 세탁기 돌리시면 될 텐데요. 내가 왜? 네가 있는데 내가 왜 밥을 하고 세탁기를 돌려? 잔말 말고 얼른 집안일 좀 해라. 청소도 좀 하고. 아주 집이 먼지투성이구나. 어휴, 집안일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온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퇴근해서 집안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 자신이 청소라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바깥일 하고 온 사람이 어떻게 집안일을 하냐며 남편은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이러다 말겠지 싶어 일단 참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밥하고 퇴근하고 와서는 청소, 밀린 설거지, 빨래까지 하느라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고작 이틀이었지만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도 일하다가 졸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퇴근하자마자 청소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그대로 뻗었습니다. 퇴근한 제가 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큰 방 문을 벌컥 열고 저를 깨워 얼른 일어나라고 했어요.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저도 일하고 와서 힘드니 오늘은 쉬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뭐가 힘드냐고 큰소리 치셨고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남편은 이 상황을 보고 희주가 몸이 10개도 아닌데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아느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이게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정신 나간 소리 한다며 예전에는 아픈 시부모 병시중도 들고 뗄감도 떼우고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혼자 다 했다며 이 정도 해도 네 마누라 안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집 밖으로 나갔고 남편 역시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제 뒤를 쫓아나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멍청한 놈이라며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남편에게 도대체 형님은 어디가 얼마나 아프시길래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보냈냐며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형한테 잘 말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외근을 갔다가 차 타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시내에 있는 형님을 봤어요. 그런데 형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예쁘게 차려입고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신나게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아파서 시어머니도 우리 집으로 보냈는데 길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진짜 아픈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오신 뒤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퇴근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각종 집안일에 시달리고 있는데 형님은 친구들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며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왠지 모르게 형님에게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 후 저는 형님한테 전화해서 잠깐 만나자고 했어요. 형님은 지금 병원에 있어서 나가기 힘든데 무슨 일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낮에 형님과 친구들과 시내에서 돌아다니시는 것 다 봤는데 무슨 병원이냐고 했어요. 형님은 못 믿겠으면 병원에 와보라며
형님이 계신 병원과 호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형님이 오후와는 다르게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그렇게 누워있는 형님에게 차마 따지지는 못하겠고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이 췌장암 말기라고 하며 내일부터 항암치료 들어가는데 치료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병문안 와서 잠깐 시내에 나갔던 것이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의 친구들이 암 진단 소식을 듣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려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것이고 당분간은 외출도 하기 힘들 테니 본격적인 치료 전에 예쁜 옷을 입고 꾸미고 시내 구경하자 그래서 오후에 잠깐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당황해하자 아주버님은 잠깐 음료수를 사온다며 나가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너무 흥분된 상태라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형님은 황달기가 심해 보였고 눈 흰자위도 노랬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니 안쓰러웠고 괜히 눈물이 났어요. 울긴 왜 울어, 동서. 사실은 나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진호를 못 보는 것이 슬프기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겨울 정도로 누워서 자고 시간 되면 알아서 밥도 나오고 남편도 출장도 미루고 항상 내 옆에 있으면서 너무 잘해줘. 무엇보다 어머니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말이야. 동서는 요새 힘들지? 내가 미안해. 형님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암에 걸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힘들고 마음고생했던 모든 순간이 다 담긴 것 같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나왔어요. 저는 형님의 손을 잡고 그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병원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미 퇴근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형님의 상태를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형이 말을 안 해줘서 몰랐다며 대충 아픈 것만 알았지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과 통화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심술이 잔뜩 난 표정으로 거실에 있었어요. 지민이 그년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니? 아니 젊은 년이 도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병원에 그리 누워있어? 하여튼 약해 빠져서 뭐 어디에 써먹을 수나 있겠니? 엄마 내가 이야기했잖아. 형수 지금 췌장암 걸렸다고. 암 환자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암? 옛날이야 죽을 병이지 요새는 약만 먹으면 다 나아. 얼마 전에 내 친구도 갑상선암 걸렸었는데 싹 다 나서는 이번에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더라. 요새 같은 시대에 그깟 암 가지고 유세는.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형님 걱정은커녕 오히려 약해 빠졌다고 더 크게 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형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형님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파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가 되니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밥하라고 저를 깨웠어요. 하지만 저는 전날 너무 울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저에게는 더 잘하고 하며 자기가 하겠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일해야 하는 남자가 무슨 부엌에서 일하냐고 하시며 세상 말세라고 소리를 질러대셨습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해요. 형수도 모자라 희주까지 병에 걸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희주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요 그냥. 이놈 보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를 내쫓을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차별하면서 키웠잖아. 항상 형 밥그릇에는 계란 프라이나 햄이 있었지만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없었어. 아버지 재산도 다 형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돈 한 푼도 안 주셨으면서 나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 난린데? 지금 많이 참고 있으니 더는 제발 희주 괴롭게 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우리 괴롭게 하면 이 집에서 쫓아버릴 테니까 그럴 줄 알아요. 밥은 안 쳐놨으니 알아서 국 데워서 드세요. 희주는 밖에서 아침 먹을 거야. 희주야, 얼른 출근 준비해.
남편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내뱉고는 출근 준비한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과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평소보다 일찍 나와 집 근처 국밥집에 갔어요. 국밥을 먹으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지만 당장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면서요. 그리고 자기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보이는데 남편이 짠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봐서라도 저는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퇴근하고 와보니 집이 정리되어 있었고 남편도 퇴근해 있었어요. 남편이 일부러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집 청소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왜 네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냐며 집안일은 며느리 시키면 되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남편은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까지 해놨고 저는 제 생각을 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저를 깨우기는 했지만 남편은 저와 함께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정말 못마땅해 했지만 남편이 계속 이러면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난리를 쳐서 그런지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형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형님은 제가 갈 때마다 몸이 더 야위시고 힘들어 보였지만 제가 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하루는 형님이 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처음부터 제가 여동생 같고 좋기는 했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말썽꾸러기인 4살 아들까지 키우니 너무 힘들어서 말이 뾰족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하시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으니 혹시 서운한 마음 있었으면 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형님이 좋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보니 형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하며 그동안 아이도 키우고 어머니도 모시고 사느라 정말 힘드셨겠다고 했어요. 형님은 제 말에 빙긋이 웃으시더니 아프긴 해도 마음은 가장 편하다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서 빨리 병 다 낫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내도 멋지게 입고 돌아다니자고 했어요. 형님은 제 말에 꼭 그러자고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소식이 들렸어요.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친정 가족들은 다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형님의 친정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인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아침부터 가서 형님의 가족들을 도와드렸습니다. 한창 도와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자 형님의 친정엄마는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 애가 췌장암이 뭐야 췌장암이. 전염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아주 고생하잖아. 에이,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 재수가 없는 년. 이 말을 들은 형님의 친정엄마는 눈이 뒤집혀서 밥을 먹으러 가려던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 여편네가 제정신이야? 야, 손 안 놔? 지금 어디서 나한테 난리야 난리는. 너라면 이 상황에 난리 안 치게 생겼냐? 지금 건강했던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 천벌 받으려나. 인연이 그렇게 시집살이 시킨 거 다 알면서도 꾹 참았어. 지민이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지민이는 너를 끝까지 어머니로 모시려 했다고. 그런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너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냐? 그럼 내가 전현을 죽였다는 거야? 나는 맹세코 쟤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것 정도만 시켰다고. 개미 똥구멍만큼 일해놓고 이렇게 된 건 애초에 전현이 몸 약했던 거 아니야?
애초에 몸도 좋지 않던 니들 딸년을 우리 집에 시집 보낸 거 아니냐고. 그래, 그거네.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제발 좀 그만해. 엄마가 지민이 그렇게 달달 볶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너까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그래? 나 참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그냥 나가. 나가라고 제발. 아주버님은 끝까지 뻔뻔한 시어머니에게 나가라고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손에 이끌려 악을 쓰며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어요. 시어머니가 간 뒤 아주버님은 다시 오셔서 형님의 친정 식구들에게 죄송하다고 90도로 인사하며 사죄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이게 어떻게 자네 잘못이겠냐며 그저 어깨를 토닥여주고 말았어요. 다음 날 형님은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님의 장례식이 마치고 저와 남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저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것들이 몸이 허약하다면서 형님의 가족들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혼자 한참을 중얼거리며 화를 내더니 저에게 얼른 집 정리하고 밥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보니 제가 장례식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고 그동안 밥 먹은 것은 다 그대로 식탁에 있었고 설거지거리도 쌓여 있었어요. 저는 싸우고 뭐 할 기운도 없어 밥을 차리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머니 방으로 가더니 어머니의 짐을 챙겼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내 짐을 챙겨? 그냥 나가세요. 제발 우리 앞길 막지 말고 나가시라고요. 이게 상가집 갔다가 귀신이 들렸나? 갑자기 이게 뭔 짓이야? 내가 형수 장례식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이러다가 우리 희주도 엄마 때문에 죽겠구나 싶었어. 근데 나는 희주 없으면 못 살아. 한날 한시도 못 산다고.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내 엄마인 게 너무 불쾌하고 너무 싫어. 나가. 그냥 나가. 나 혼자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왜 못 살아? 엄마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버지 사망보험금 다 그대로 있잖아. 그 돈으로 월세방을 구하든 찜질방에 가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나는 엄마랑 같이 못 살아. 나가. 남편은 시어머니의 짐을 다 챙겨서 밖에 던져버리고 시어머니도 쫓아내버렸습니다. 네가 날 쫓아내면 갈 곳 없을 줄 아냐? 난 지훈이네 집에 가면 되지 뭐. 이제 2번 다시는 나 찾지 마라. 나도 너 내 아들로 생각 안 할 테니까 우리 연 끊고 살자. 시어머니는 끝까지 큰 소리 뻥뻥 치며 갔습니다. 남편은 혹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으니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자고 했어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록을 자꾸 눌렀습니다. 도둑인가 싶어서 남편을 깨워서 같이 나가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집으로 갔지만 아주버님 집에서도 쫓겨나서 다시 우리 집에 오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문이 안 열리자 저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어떻게 나간 지 하루도 안 돼서 비밀번호를 바꾸냐며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했습니다. 아까 영 끊고 살자고 한 게 누군데 하루도 못 가서 이렇게 찾아와요? 여기 있어도 절대 문 열 생각 없으니 엄마 혼자 알아서 방 구해서 사세요. 우리 집에 며느리년들이 잘못 들어와서 집에 재수가 없어졌어. 이래서 집에 사람은 잘 들어와야 하는데 큰 년은 비리비리해서 죽어버리고 작은 년은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다시 지훈이네 집으로 가야겠다. 몹쓸 놈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시어머니는 다시 아주버님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밖에서 끼쿵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남편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 아파트 단지 앞 큰 길가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시어머니가 길에 누워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에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바로 119를 부르고 아주버님께도 연락했어요. 병원으로 간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은 후 계속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이틀 만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누구세요? 였어요. 아주버님, 저 남편 모두를 못 알아보시고 시어머니 자신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사고 때 머리를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며 일단 기억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시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고 더는 병원에서도 딱히 할 것이 없어서 일단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주버님 집으로 갈까 했으나 아주버님은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다시 우리 집에 오셨어요. 모든 기억을 잃은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시기는 했지만 저와 남편을 깨우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혼자 부엌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일어나면 시어머니는 죄송하다고 하며 손을 싹싹 빌었어요. 이전에 막말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을 잔뜩 먹은 아이처럼 변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에 시어머니만 두기가 불안했지만 회사에 출근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만 혼자 집에 두고 출근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왔는데 온 집안에 탄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냄비에 물을 넣지 않고 가스불을 켜서 냄비를 다 태우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그날 일찍 퇴근해서 다행이었지 조금만 늦었으면 집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저와 남편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우리 집 근처의 치매 요양원으로 시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그 치매 요양원은 이 지역에서 시설도 꽤 크고 좋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곳에 모시고 우리는 주마다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얼굴을 보면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같은 병실의 할머니들은 시어머니에게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바보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화를 내며 욕을 했겠지만 지금의 시어머니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며 사과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를 돌보던 간병인이 지민이라는 분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저의 형님 이름인데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은땀까지 흘리며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밤새 지민이란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깨워서 지민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저 모른다고만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꿈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형님이 원한을 품고 시어머니의 꿈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잠도 잘 못 자고 병실에서도 할머니들께 구박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요양원을 옮길까도 생각했지만 주변에 이만큼 시설 좋고 의료진들이나 간병인들이 좋은 요양원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6개월 뒤 밤에 지민이를 부르며 악몽을 꾸시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형님에게 모질게 대하더니 결국 형님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고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부디 하늘에서는 형님을 만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고 두 분이 좋은 고부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 후 저와 남편은 다시 신혼때로 돌아간 것처럼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아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덧 중이라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세가 태어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네요. 요새 남편은 저 대신에 집안일 하느라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아직 혼자이시긴 한데 해외 출장 다니느라 너무 바쁘세요. 그래도 한국에 오실 때마다
꼭 우리 집에 들르셔서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오십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주버님 남편 그리고 저는 서로 더 자주 연락하고 끈끈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 시어머니는 정말 끔찍한 분이셨지만 그래도 그분으로 인해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님 역시 처음에는 날카롭고 예민한 분으로 오해했지만 알고 보니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형님이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고 항상 웃을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봄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요새 감기 걸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는 흐리지만 마음은 행복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